이장님, 제가 받아드릴게요. 어둠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제 입에서 나온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폭우가 창문을 두드리고 정전으로 온 집안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소연 씨, 안 돼요. 이러면 그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1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마을 사람들의 농담 같은 소문이 얼마나 깊은 상처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도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번개가 창밖을 밝혔고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63세 남자의 눈빛엔 오랜 외로움이, 33세 여자의 눈빛엔 절박한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10년간 멈춰있던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열차의 새로운 실제 사연을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소연, 서울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던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아니, 평범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남편 민준이를 잃고 난 뒤로는 제 삶에서 평범함이란 단어가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사고가 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100일상을 차리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33, 저는 벌써 미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미용실 문을 닫고 혼자가 된 집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소연아, 미안한데 시골집 좀 정리해 줄 수 있겠니? 큰아버지 제사도 있고 집안 살림도 좀 챙겨야 하는데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시골이라고 하면 민준이 친가가 있는 강원도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제사는 민준이 큰아버지, 그러니까 윤태수 이장님 댁에서 지내는 게 관례였습니다. 저도 결혼 초에 한두 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과묵하시고 덩치 큰 이장님이 혼자 사시던 게 기억났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다녀올게요. 어차피 서울에 있어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낯선 곳에서 며칠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짐을 간단히 꾸려서 시외버스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을 달려 산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이장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시골길을 굽이굽이 돌아가니 야트막한 언덕 위에 기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마당엔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고 텃밭에는 상추며 고추며 푸성기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장님, 저 소연이에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루에 앉아 계시던 이장님이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10년 전 제사 때 뵀을 때보다 머리가 더 희끗해지셨지만 여전히 건장한 체격이셨습니다. 키가 한 180은 되어 보였고 어깨가 넓고 손이 크셨습니다. 왔어요, 소연 씨. 먼 길 오느라 고생했어요.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혼자 사신 지 10년이라고 했습니다. 10년 전 이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아직 결혼 전이었습니다. 어서 들어와요. 방 하나 치워뒀으니 거기서 쉬어요. 이장님은 제 짐을 들어주시며 안방 옆 작은 방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방은 아담했지만 깨끗했습니다. 이불도 새로 널어놓으신 듯 햇볕 냄새가 났습니다. 저녁은 했어요? 배고프면 뭐라도 해줄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버스에서 김밥 먹었어요. 그래요? 그럼 씻고 쉬어요. 내일 아침 일찍 제사 준비해야 하니까. 이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마루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짐을 풀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이 내린 산골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개 짖는 소리,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울의 소음에 익숙했던 제게는 낯설지만 편안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와 마루에 앉았습니다. 이장님은 마당 평상에 앉아 막걸리 한 잔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달빛 아래 혼자 앉아 계신 뒷모습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이장님, 저도 한 잔 할까요? 소연 씨도 막걸리 좋아해요? 네, 가끔 마셔요. 이장님이 부엌에서 막걸리 한 주전자와 잔을 더 가져오셨습니다. 우리는 평상에 마주 앉아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첫 잔을 비우고 나니 조금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소연 씨, 민준이 일 많이 힘들었지요? 네. 짧게 대답했지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장님도 아내를 잃은 경험이 있으시니 제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시리라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래요. 나도 그 말 믿지 않았는데 정말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안 아픈 건 아니지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돼요. 이장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도 10년을 혼자 사셨다는 게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장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외롭지, 많이 외로워요. 근데 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서도 한참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장님의 쓸쓸한 미소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63세, 아직 인생이 한참 남으셨는데 혼자 사신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문득 저도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제사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이장님은 능숙하게 제사상을 차리셨습니다.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붙이고 과일을 깎는 모습이 익숙해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제사를 지내오셨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소연 씨는 쉬어요. 내가 다 해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이런 건 제가 더 익숙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애호박전, 동그랑땡, 생선전을 차례로 부쳤습니다. 이장님은 옆에서 과일을 깎으셨습니다. 둘이서 묵묵히 일하는 시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 몇 분이 오셔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 중에 최복순이라는 60대 할머니가 유난히 말이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이장님 댁에 웬 젊은 여자가 왔네? 조카 며느리라고? 어머, 참 예쁘게 생겼네. 복순 할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며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장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이장님, 이러다 좋은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젊은 사람이 집에 있으니까 집안이 환해지네. 복순 씨,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이장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지만 복순 할머니는 깔깔 웃으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그냥 마을 어르신의 가벼운 농담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저는 마당에 빨래를 널었습니다. 이장님께서 빨랫감을 주시길래 제가 세탁기를 돌렸던 겁니다. 이불보, 수건, 옷가지들을 하나씩 널다가 제 손이 멈췄습니다. 빨랫줄에 걸린 이장님의 속옷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건 제가 본 어떤 남자 속옷보다도 훨씬 큰 사이즈였습니다. 문득 복순 할머니가 제사 끝나고 나가시면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집이 왜 부인 일찍 갔는지 모르나? 다 이유가 있어. 그 말의 의미를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을에 떠도는 소문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이장님이 너무 크셔서 부인이 평생 고생하셨다는. 빨래를 널다 말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빨래 집게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33년을 살면서 남자의 속옷을 보고 이렇게 당황해 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당황이라기보다는 충격이었습니다. 소연 씨, 빨래 다 널었어요? 뒤에서 이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황급히 손을 놀렸습니다. 네, 거의 다 됐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장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실까봐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제 얼굴은 이미 토마토처럼 빨개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장님은 제 얼굴을 자세히 보지 않으시고 밭으로 가셨습니다. 밭에 좀 다녀올게요. 점심은 제가 할 테니 소연 씨는 쉬어요. 네, 다녀오세요. 이장님이 호미를 들고 텃밭으로 가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빨래를 마저 널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소연아. 정신 차려. 그냥 빨래였잖아.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한 컵 마시고 마루에 앉아 바람을 쐬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복순 할머니가 또 찾아오셨습니다. 손에 무언가 봉지를 들고 오셨는데 텃밭에서 막 캐온 듯한 감자였습니다. 소연 씨, 이거 쪄먹어. 올해 캔 햇감자야. 아, 감사합니다. 복순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쉬지 않고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근데 소연 씨, 여기서 며칠 있을 거야? 제사 지내고 집 정리하고 가려고요. 한 사나흘? 그래. 이장님이랑 둘이 있으니까 좋겠네. 이장님도 워낙 혼자 오래 사셔서 말이야. 복순 할머니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습니다. 뭔가 더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았습니다. 있잖아, 소연 씨. 우리 이장님 말이야. 참 좋은 분이야. 마을 일도 열심히 하시고 성실하시고. 근데 말이지.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이장님이 재혼 안 하시는 거 알아? 부인 돌아가시고 벌써 10년인데도. 네, 그러시던데요. 그게 말이야, 이유가 있어. 이장님이 워낙 남자답거든. 네. 어머, 내가 무슨 이상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진짜야. 이 마을 사람들 다 알아. 이장님 부인이 평생 고생하신 거 첫날 밤부터 난리였대. 부인이 한 달을 꼬박 아파서 못 일어났다니까. 할머니의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못했습니다. 얼굴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장님이 재혼도 못하시는 거야. 여자들이 무서워하거든. 한 번은 중매도 들어왔는데 소문 듣고 다 도망갔대. 그러니까 이장님이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멀쩡한 남자가 10년을 혼자 사시는데. 복순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도 이장님 참 착하셔. 부인 살아계실 때도 평생 조심하셨대. 그래도 부인이 몸이 약해서 결국 일찍 가셨지. 아, 내가 괜한 얘기했나? 미안해, 소연 씨. 근데 진짜야. 이장님 그 사이즈 보면 깜짝 놀랄 거야. 내가 한 번은 빨래 너는 거 도와드렸는데. 할머니, 그만하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웃으며 일어나셨습니다. 그래. 내가 말이 좀 많지. 그럼 난 갈게. 감자 맛있게 먹어. 할머니가 가신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침에 본 빨래가 자꾸 떠올랐고 복순 할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첫날 밤부터 난리였대. 부인이 한 달을 꼬박 아파서 상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단순히 충격받은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묘한 호기심 같은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동정심도요.
이장님이 10년 동안 여자를 멀리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본인 때문에 아내가 평생 고생했고 결국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 그리고 다른 여자에게도 똑같은 고통을 줄까봐 두려워서 혼자 사신 거였습니다. 63세. 아직 한창 나이신데 남자로서의 욕망도 있으실 텐데 10년을 참고 사셨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분의 고독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녁 무렵 이장님이 밭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손에 상추와 깻잎을 한 아름 들고 오셨습니다. 소연 씨, 저녁은 된장찌개랑 쌈 싸먹으면 어때요? 좋아요. 제가 준비할게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고추장에 양념을 해서 쌈장을 만들었습니다. 밥을 짓고 반찬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밥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이장님은 묵묵히 밥을 드셨습니다. 저도 따라서 상추쌈을 싸먹었습니다. 밭에서 막 딴 상추라 그런지 싱싱하고 맛있었습니다. 소연 씨, 밥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이장님이 키우신 채소가 정말 싱싱하네요. 텃밭 가꾸는 게 유일한 낙이에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심으면 뿌듯해요. 이장님이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표정을 보니 가슴이 아렸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 남자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10년을, 아니, 부인이 돌아가시기 전부터도 계속 혼자였을 겁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이장님이 옆에서 행주로 그릇을 닦아주셨습니다. 둘이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래같이 산 부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소연 씨, 괜찮으면 며칠 더 있다가요. 어차피 서울 가도 혼자잖아요. 이장님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장님은 제 눈을 보지 못하고 그릇만 닦고 계셨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사람이 있으니까 좋아요. 집안이 환해진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혼자 있기 싫었습니다. 서울의 빈집으로 돌아가면 또 외로움만 기다리고 있을 게 분명했습니다. 네, 며칠 더 있을게요.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이장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깊고 무거운 숨소리. 10년을 혼자 자던 남자의 숨소리. 문득 그분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마다 빈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셨을까? 아내를 잃은 슬픔, 남자로서의 욕망, 죄책감. 그 모든 감정을 혼자 삼키며 살아오셨을까? 그리고 저도요. 남편을 잃고 100일을 보냈지만 슬픔보다는 공허함이 더 컸습니다. 민준이와의 결혼 생활이 특별히 행복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랑보다는 익숙함으로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 있으면 제가 조금은 위로받는 것 같았습니다. 이장님도 그러실까요? 제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덜 외로우실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새벽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이장님도 일찍 일어나셔서 밭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된장국을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을 구웠습니다. 소연 씨, 벌써 아침 준비했어요? 이장님이 밭에서 돌아오시며 놀라셨습니다. 네, 일찍 일어났어요. 같이 드세요. 고마워요. 혼자 살 때는 아침도 대충 먹었는데 아침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이장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소연 씨가 있으니까 집이 살 것 같아요. 진짜 며칠 더 있다가요. 네, 그럴게요. 그렇게 대답하면서 저는 제 마음이 묘하게 설레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뭘까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위로일까요? 아니면 밥을 먹고 나서 저는 빨랫감을 모았습니다. 이장님의 옷가지들을 세탁기에 넣으면서 다시 한번 그 속옷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어제처럼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남자가 이것 때문에 10년을 혼자 살았구나. 동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묘한 호기심이었습니다. 복순 할머니 말처럼 정말 그렇게 클까? 부인이 한 달을 아팠다는 게 사실일까? 세탁기를 돌리고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이장님은 장독대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넓은 어깨, 힘있게 움직이는 팔뚝. 63세라고 하기엔 너무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이장님, 도와드릴까요? 아니에요. 거의 다 했어요. 소연 씨는 그늘에서 쉬어요. 햇볕 강해요. 네. 이장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게 뭘까요? 단순한 동정일까요? 아니면 여자로서의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끌림일까요? 그날 저녁 복순 할머니가 또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엔 손에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장님, 소연 씨, 같이 한잔해요. 셋이서 마당 평상에 앉아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역시나 말이 많으셨습니다. 소연 씨, 여기 좀 더 있다가. 이장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복순 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장님이 난처해 하셨지만 복순 할머니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뭐가 어때? 둘 다 혼자인데. 이장님도 재혼 생각 좀 해보세요. 63세면 아직 젊은 축이에요. 이장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워지셨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재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유를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장님에 대해서,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해서. 이 묘한 감정이 뭔지 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 집을, 이 남자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사흘째 되는 날 날씨가 이상했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었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이장님이 아침 일찍 밭으로 나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연 씨, 오늘 비 올 것 같으니 빨래 널지 마요. 저녁엔 큰 비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장님이 나가시고 저는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방을 정리하고 마루를 닦고 부엌을 치웠습니다. 혼자 사는 이장님 댁이지만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림을 꾸려오신 흔적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점심 무렵 정말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오후가 되자 점점 거세졌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셨습니다. 시골의 빗소리는 서울과 달랐습니다. 더 크고 더 선명하고 더 쓸쓸했습니다. 오후 3시쯤 이장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소연 씨, 마을 쪽에 일이 생겨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저녁은 먼저 드세요. 네, 알겠어요. 조심히 들어오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비가 더욱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밖에서 일하시는 이장님이 걱정됐습니다. 저녁 6시 비는 폭우로 변했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저는 혼자 간단히 저녁을 먹고 이장님 목도 따로 차려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이장님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7시, 8시. 밖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문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8시 반쯤 드디어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히 현관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이장님이 흠뻑 젖은 채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물에 젖어 계셨습니다. 이장님, 어떻게 이렇게까지... 미안해요. 마을 쪽 배수로가 막혀서 정리하다 보니 늦었어요. 이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아니면 피곤해서인지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감기 들겠어요. 이장님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신발을 벗으려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벗지도 못하셨습니다. 이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무릎을 꿇고 이장님의 신발을 벗겨드렸습니다. 양말도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차가웠습니다. 어서 씻으세요. 제가 수건 준비할게요. 욕실로 가서 수건을 여러 장 꺼내놓고 따뜻한 물을 틀었습니다. 이장님이 욕실로 들어가시려는데 갑자기 휘청하셨습니다. 제가 얼른 부축했습니다. 이장님, 괜찮으세요? 어지러워요. 추운 데서 너무 오래 있었나 봐요. 이장님의 몸에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보니 뜨거웠습니다. 열이 있으세요? 어서 씻고 나오세요. 제가 감기약 찾아볼게요. 이장님이 욕실로 들어가시고 저는 집안을 뒤져 감기약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구급상자에 해열제가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꿀물을 끓이고 방에 전기장판을 켰습니다. 10분쯤 지나 이장님이 욕실에서 나오셨습니다. 머리를 대충 말리신 채였고 얼굴이 여전히 창백하셨습니다. 잠옷으로 갈아입으셨지만 몸이 계속 떨리셨습니다. 이장님, 어서 방으로 들어가세요. 이불 덮고 계세요. 괜찮아요. 저녁이나 먹어야. 저녁은 나중에 드세요. 지금은 쉬셔야 해요. 이장님을 방으로 모시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꿀물과 감기약을 가져와 드렸습니다. 이거 드시고 푹 주무세요. 고마워요, 소연 씨. 폐만 끼치네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서 드세요. 이장님이 약을 드시고 누우셨습니다. 저는 곁에 앉아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젖은 수건을 가져와 이마에 얹어드렸습니다. 소연 씨는 쉬어요. 괜찮아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밤새 지켜볼게요. 안 돼요. 소연 씨도 쉬어야. 저는 괜찮아요. 이장님이 더 중요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이장님이 걱정됐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밖에선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저는 이장님 곁에 앉아 수건을 자주 갈아드렸습니다. 열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1시쯤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집안이 순식간에 깜깜해졌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찾아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이장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장님, 옷을 갈아입으셔야 할 것 같아요. 땀에 다 젖으셨어요. 괜찮아요. 안 돼요. 이러다 더 심해져요. 저는 옷장에서 마른 잠옷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어둠 속에서 이장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소연 씨, 안 돼요. 이건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떨리는 손으로 이장님의 젖은 잠옷을 벗겨드렸습니다.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손끝으로 느껴지는 이장님의 체온이 뜨거웠습니다. 넓은 어깨, 단단한 가슴, 63세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탄탄한 몸이었습니다. 마른 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어깨를, 가슴을, 등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제 손도 떨렸습니다. 이게 떨림인지 설렘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연 씨, 이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큰 손이 제 작은 손을 감쌌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소연 씨는 조카 며느리고 나는. 이장님, 저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알아요. 이장님이 왜 10년 동안 혼자 사셨는지, 왜 재혼을 안 하시는지. 어둠 속에서 이장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복순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빨래하면서 봤어요. 이장님이 죄책감 때문에 고통받는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소연 씨는 몰라요. 내가 얼마나 알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장님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10년 동안 여자를 멀리하며 살아온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번개가 쳤습니다. 그 순간 환하게 밝아진 방 안에서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장님의 눈빛엔 오랜 갈망이, 제 눈빛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 씨, 정말 안 돼요. 이장님, 저는 그분의 손을 제 뺨에 갖다 댔습니다. 저도 외로웠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고 아무도 저를 안아주지 않았어요. 이장님, 저를 안아주세요. 제가 받아들일게요. 그 순간 이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3세 남자의 10년을 참아온 남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소연 씨, 정말? 네. 제가 먼저 이장님을 안았습니다.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인지 이장님 심장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이장님의 팔이 천천히 제 등을 감쌌습니다. 조심스럽게 떨리면서도 강하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선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울었지만 우리에겐 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연 씨, 나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첫날부터 다치게 할 수는 천천히 하면 돼요. 저도 처음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이장님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자 이장님도 제 이마에 볼에 천천히 입을 맞추셨습니다. 10년 만에 하는 입맞춤이었습니다. 서툴렀지만 간절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장님 괜찮아요. 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이장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도 두려웠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말이 빨랫줄에서 본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장님이 제 몸 위로 조심스럽게 올라왔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지만 짓눌리지 않게 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순 할머니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잠깐만요. 숨 좀.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장님도 멈추고 기다려주셨습니다. 10년을 참아온 남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참고 계셨습니다. 천천히. 정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빗소리, 천둥소리, 그리고 우리의 숨소리.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63세 남자와 33세 여자. 조카 며느리와 큰아버지. 세상이 금기라고 말하는 관계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외로운 두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장님이 마지막 순간을 맞으려 할 때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장님이 제 옆에 누웠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도 숨이 가빠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장님이 10년 동안 혼자였던 거 생각하면 소연 씨, 그리고 이장님,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어둠 속에서 이장님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63세 남자가, 마을의 이장이, 10년을 참아온 남자가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묘한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밖에선 여전히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방 안만큼은 10년 만에 찾아온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정전은 새벽까지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33세 여자의 머리가 63세 남자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고 그의 팔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10년간 멈춰 있던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이장님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어젯밤 일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몸 곳곳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통증이 그게 현실이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장님은 아직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분의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다리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부인이 한 달을 아팠다는 말도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지금 걷기조차 힘들었으니까요. 천천히 일어나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목에는 이장님이 남긴 흔적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옷으로 가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샤워를 하며 어젯밤을 떠올렸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분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였던 남자에게 저는 봄비 같은 존재였던 거겠죠.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이장님이 일어나 계셨습니다. 방문 앞에서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연 씨, 어젯밤 괜찮아요, 이장님. 제가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좋았어요. 이장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63세 남자가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귀여워 보였습니다. 저는 이장님께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둘 다 혼자가 아니에요. 그걸로 됐어요. 이장님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둘 다 집에서 쉬었습니다. 이장님은 어젯밤 열이 있었던 탓에 아직도 몸이 무거워 보였고 저는 몸이 아파서 많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연 씨,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서울로 돌아갈 거예요, 아니면? 이장님은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저와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이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서울 가면 또 혼자일 텐데. 여기 있으면 이장님이랑 같이 있을 수 있고, 소연 씨가 괜찮다면 여기 있어요. 나랑 같이 살아요. 이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소연 씨가 필요해요. 어젯밤 10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남편을 잃고 100일 동안 저는 그저 숨만 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이장님의 품에서 저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그래요. 천천히 생각해요. 그날 오후 우리는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장님은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마치 오래 함께 산 부부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순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장님은 밭으로 나가 계셨습니다. 소연 씨, 아침 먹었어? 아, 할머니. 아직이에요. 같이 드실래요? 아니, 괜찮아. 근데 말이야. 복순 할머니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좀 돌고 있어. 소문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저께 밤 말이야. 폭우 쏟아지던 날. 이장님 집에 불 켜진 거 본 사람들이 있대. 그리고 둘이 있다는 소문이.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장님이랑 소연 씨가 뭔가 있는 거 아니냐고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어. 특히 그날 밤에. 할머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급히 부인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보셨습니다. 소연 씨, 나한테 거짓말해도 소용없어. 내 목에 그거 뭐야? 손이 자동으로 목으로 갔습니다. 옷으로 가렸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움직이다 보니 드러났나 봅니다. 할머니, 아이고, 이를 어쩌나. 소연 씨, 너 이장님이랑 그런 사이가 됐구나. 복순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면 큰일 나. 조카 며느리랑 큰아버지가. 이건 안 되는 거야. 저도 알아요. 하지만 뭐, 좋아하게 됐어? 할머니의 직설적인 물음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한다는 건가요? 사랑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것뿐인가요? 소연 씨, 내 말 잘 들어. 이장님은 좋은 분이야. 10년 동안 혼자 사신 것도 알고 외로우신 것도 알아. 너도 남편 잃고 힘든 거 이해해.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봐주지 않아. 특히 이장님은 마을의 이장이야. 체면이 있는 분이야. 이런 소문이 퍼지면 이장님이 더 힘들어지실 거야. 복순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있잖아. 이장님 그거 말이야. 소문으로만 들었지? 네. 소연 씨가 정말 감당할 수 있어? 이장님 부인이 왜 일찍 갔는지 알아? 평생을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몸이 망가진 거야. 젊은 소연 씨라고 해도 평생 같이 살기엔. 할머니는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생각 잘해봐.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몰라도 평생을 같이 살려면 다른 문제야. 그리고 이장님도 그걸 아실 거야. 그래서 10년 동안 재혼 안 하신 거잖아. 복순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저는 부엌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기엔. 어젯밤의 고통이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몸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장님 부인이 평생 고생하셨다는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점심때쯤 이장님이 밭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제 표정을 보시더니 바로 알아차리셨습니다. 소연 씨, 무슨 일 있어요? 복순 할머니가 다녀가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마을에 소문이 돌고 있대요. 우리 둘이 그런 사이라고. 이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미안해요, 소연 씨. 아니에요. 이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소문이 퍼지면 소연 씨가 힘들 거예요. 내 때문에. 이장님. 저는 이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후회 안 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말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마을 회관에서 이장님을 찾는 전화가 왔습니다.
급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장님이 나가시고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마을 어르신 몇 분이 저희 집 쪽을 보며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그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걸까?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복순 할머니 말처럼 한두 번은 괜찮아도 평생을 같이 살기엔 무리인 걸까요? 이장님도 그걸 아시니까 재혼을 안 하신 걸까요? 저녁 무렵 이장님이 돌아오셨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소연 씨, 마을 사람들이 우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들 걱정하시는 척하지만 사실은 수군거리는 거예요. 조카 며느리랑 큰아버지가 무슨 사이냐고. 이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소연 씨, 미안해요. 내가 참았어야 하는 건데. 이장님,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에요. 나 때문에 소연 씨가 이런 소문에 휘말리다니. 이장님이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소연 씨, 서울로 돌아가요. 여기 더 있으면 소문만 더 커질 거예요. 그럼 이장님은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원래 혼자였으니까. 이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따뜻함을 다시 포기해야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이장님은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등만 보였지만 그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짐을 다 싸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이장님 옆에 앉았습니다. 이장님, 미안해요. 소연 씨가 미안할 게 뭐 있어요. 나야말로. 저 때문에 이장님이 또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떨리고 쓸쓸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만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소연 씨, 네, 고마웠어요. 10년 만에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서 저도 고마웠어요, 이장님. 그날 밤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마을 회관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장님을 부르는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장님이 회관에서 돌아오셨을 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호해 보였습니다. 소연 씨, 나 결심했어요. 네,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10년 동안 숨어 살았어요. 내 잘못도 아닌데 죄인처럼 살았어요. 이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한테 말할 거예요. 소연 씨를 사랑한다고. 세상이 뭐라 하든 이젠 떳떳하게 살고 싶다고. 이장님, 소연 씨, 나랑 같이 살아줄래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해도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나는 소연 씨랑 같이 있고 싶어요. 이장님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10년 동안 숨어 살던 남자가 이제는 세상과 맞서겠다는 결심이 보였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 용기가, 그 간절함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네, 이장님. 저도 같이 있고 싶어요. 그날 오후 이장님은 마을 회관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소연 씨를 사랑합니다. 조카 며느리지만 이젠 제 여자로 살고 싶습니다.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어떤 이는 비난했고 어떤 이는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장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10년 동안 죄인처럼 숨어 살았습니다. 제 잘못도 아닌데 여자를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이장님, 마을 사람들 다 알아요. 이장님이 왜 혼자 사셨는지, 소연 씨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되는 거예요. 제가 조심할 겁니다. 소연 씨를 아프게 하지 않을 겁니다.
부인처럼 만들지 않을 겁니다. 이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저 좀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 말에 마을이 조용해졌습니다. 63세 남자의 간절한 외침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날 밤 이장님이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 미안해요. 마을 사람들한테 다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장님. 이제 우리 떳떳하게 살아요. 숨지 말고. 네, 이장님.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두렵지만 서로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정말로 이장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장님이 행복해 하셨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웃음이 저에게도 행복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지 않고 저는 이 산골 마을에 남았습니다. 이장님과 함께 사는 삶은 생각보다 평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밭일을 하고 점심을 준비하고 저녁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처음엔 따가웠습니다. 지나가며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조카 며느리가 큰아버지랑 산다더라. 체면도 없지. 그런 말들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장님 댁살림을 정성껏 하는 모습을, 텃밭을 가꾸고 마을 행사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특히 복순 할머니가 변하셨습니다. 소연 씨, 내가 처음엔 걱정했는데 말이야. 너 진짜 이장님 잘 모시는구나. 어느 날 오후 할머니가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장님 얼굴 좀 봐. 10년 만에 저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거 처음이야. 너 때문이야. 감사해요, 할머니. 근데 말이야. 힘들지는 않아? 있잖아. 그거 말이야. 할머니가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걱정이 진심인 걸 알았습니다. 이장님이 정말 달라지셨어. 부인 계실 때는 미안하지만 좀 거칠으셨거든. 젊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소연 씨를 정말 아끼시는 게 보여. 할머니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조심하는 법을 배우신 거겠지. 그리고 10년을 혼자 사시면서 여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신 거야. 네, 저도 그렇게 느껴요. 그날 이후로 복순 할머니는 우리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마을에서 누가 험담을 하면 할머니가 나서서 막아주셨습니다. 뭐가 문제야? 둘 다 혼자였는데 같이 살면 안 돼? 나이 차이 30년이면 어때? 서로 좋으면 되는 거지. 할머니의 호통에 사람들도 점점 입을 다물었습니다. 2달째 되던 어느 날 변화가 생겼습니다. 생리가 늦어진 겁니다.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려니 했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고 당연히 몸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생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음식 냄새에 민감해졌습니다. 설마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마을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하셨어요. 간호사의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임신이라니. 33세 나이에 과부가 되고 나서 조카 시아버지의 아이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멍했습니다. 이 사실을 이장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기뻐하실까? 아니면 부담스러워하실까? 집에 도착했을 때 이장님은 밭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요.
저녁을 먹고 나서 마루에서 차를 마실 때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장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응? 무슨 일이에요? 저 임신했어요. 잔을 든 이장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차가 잔에서 흘러내렸지만 이장님은 눈치채지 못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임신이에요. 오늘 보건소에서 확인했어요. 소연 씨, 정말? 이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장님, 미안해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아니야. 이장님이 잔을 내려놓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미안한 건 나야. 내가 63살인데 아이를. 소연 씨한테 이런 짐을. 이장님, 이건 짐이 아니에요. 저는 이장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놀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기뻐요. 이장님의 아이를 가졌다는 게. 소연 씨, 이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3세 남자가 마을의 이장이 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을 줄 알았어요. 부인이 돌아가시고 10년 동안. 이장님, 이제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우리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장님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넓은 가슴에서 뜨거운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걱정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겠죠. 소연 씨, 결혼해요. 정식으로. 네.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소연 씨를 내 아내로 맞이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를 떳떳하게 낳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조카 며느리예요. 법적으로. 알아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방법을 찾을 거예요. 꼭 찾을 거예요. 이장님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이장님은 마을 회관에서 다시 한번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소연 씨가 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소연 씨와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복순 할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이장님, 축하드려요. 63세의 아이라니 복 받으신 거예요. 할머니의 말에 몇몇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장님이 10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이제 행복하실 자격 있어요. 맞아요. 소연 씨도 좋은 여자야. 마을 일도 열심히 도와주고 하나둘씩 우리 편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이장님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소연 씨, 우리 이겼어요. 세상과 맞서서 이긴 거예요. 네, 이장님.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텃밭에는 상추가 돋았고 장독대 옆에는 복숭아 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불러오는 배를 안고 밭일을 도왔습니다. 이장님은 저를 보며 늘 걱정하셨습니다. 소연 씨, 무리하지 마요. 아이한테 안 좋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운동이에요. 그래도 조심해요. 나는 소연 씨랑 아이 둘 다 소중하니까. 이장님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63세 남자가 곧 아빠가 된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순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손에 아기 옷을 한 보따리 들고 오셨습니다. 소연 씨, 이거 우리 손주들 입던 건데 아직 깨끗해. 너희 아기한테 줄게. 할머니, 감사해요. 뭘? 이 마을에 오랜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겠네. 다들 기다리고 있어.
할머니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질하던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아이를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 행복해? 네, 너무 행복해요. 그래. 그럼 됐어. 세상이 뭐라 하든 너희 둘이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야.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저녁 무렵 이장님과 함께 마루에 앉아 노을을 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소연 씨, 네, 고마워요. 나한테 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장님. 저를 받아주셔서. 나는 10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살았어요. 아내를 잃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세상을 피해서 살았죠. 이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소연 씨가 왔어요. 내 비밀을 알고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를 받아줬어요. 이장님, 소연 씨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났어요. 10년 묵은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온 거예요. 저는 이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되고 저도 죽은 것처럼 살았어요. 근데 이장님을 만나고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소연 씨, 이제 우리 봄이에요. 우리 둘만의 봄. 노을이 지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날 밤 이장님이 조심스럽게 제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아기 건강하게 자라고 있겠지? 당연하죠. 아빠 닮아서 튼튼할 거예요. 내 걸 닮으면 안 되는데. 이장님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면 좋죠. 이장님처럼 멋진 남자로 클 거예요. 소연 씨는 딸이 좋지 않아요? 소연 씨 닮으면 예쁠 텐데.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 아기면 다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뱃속의 아기 이야기를 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석 달째 배가 제법 불러왔습니다. 보건소에서 초음파를 찍었는데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장님은 초음파 사진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우리 아기예요? 네, 이장님. 우리 아기예요. 고마워요, 소연 씨. 정말 고마워요. 이장님은 초음파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 자랑하셨습니다. 우리 아기 사진이에요.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사람들도 축하해줬습니다. 처음엔 수군거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기뻐해줬습니다. 넉 달째 태동을 느꼈습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장님의 손을 제 배에 갖다 댔습니다. 이장님, 느껴지세요? 아기가 움직여요. 정말요? 네, 여기. 지금 또 움직였어요. 이장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63세 남자가 처음 태동을 느끼는 아빠처럼 감격하고 있었습니다. 소연 씨, 이름 생각해 봤어요? 아직이요. 이장님은요? 나는 봄이가 어떨까 해요. 봄이요? 응. 우리한테 봄이 왔잖아요. 그래서 봄이. 어때요? 저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아요. 봄이. 우리 딸 이름 봄이로 해요. 딸일 것 같아요? 네, 왠지 딸일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아기 이름을 정했습니다. 봄이. 겨울을 지나 찾아온 봄처럼 우리한테 찾아온 아기. 5달째 배가 더욱 불러왔습니다. 밭일은 이제 이장님 혼자 하셨습니다. 저는 집안일만 가볍게 했습니다. 소연 씨, 조심히 걸어요. 넘어지면 안 돼요. 알아요, 이장님. 걱정 마세요. 이장님의 과잉 보호가 때론 부담스러웠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소연아, 임신했다는 소문 들었어. 정말이니?
네, 어머님. 누구 아이야? 태수 아저씨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아, 너 정신이 있니 없니? 조카 시아버지랑. 죄송해요, 어머님. 하지만 저 행복해요. 행복? 세상이 뭐라 할지 생각해 봤어?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장님이랑 저 둘 다 혼자였어요. 서로 위로가 됐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기는 건강하니? 네, 건강해요. 그래. 뭐, 이미 임신했는데 어쩌겠니? 건강하게 낳기만 해. 나중에 한번 가볼게.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담담하셨습니다. 아마 마음을 정리하셨나 봅니다. 6달째 성별을 확인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우리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소연 씨, 딸이래요. 우리 봄이. 이장님이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딸이면 소연 씨 닮아서 예쁘겠다. 이장님 닮으면 더 좋죠. 키도 크고 건강하고 내 키를 닮으면 곤란한데 여자가 너무 크면 괜찮아요. 요즘은 키 큰 여자들도 멋있잖아요. 우리는 딸 이야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7달째 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이장님이 저를 부축해 주셨습니다. 소연 씨, 조금만 참아요. 2달만 더 있으면 우리 봄이를 만날 수 있어요. 네, 기다려줘요. 8달째 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밤에 잠도 잘 못 잤습니다. 이장님이 밤마다 제 허리를 주물러 주셨습니다. 소연 씨, 힘들지? 조금만 더 힘내요. 네, 괜찮아요. 사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태어날 딸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9달째 드디어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이장님,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소연 씨, 지금 병원 가야 해요. 이장님이 급히 차를 몰아 읍내 병원으로 갔습니다. 진통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소연 씨, 조금만 참아요. 거의 다 왔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장님은 밖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지 5시간 만에 우리 딸이 태어났습니다. 으앙, 으앙.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딸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꼭 쥔 작은 주먹. 우리 딸이었습니다. 봄아, 엄마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만실 밖에서 이장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기를 안고 나가자 이장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소연 씨, 우리 딸? 네,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이장님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큰 손에 안긴 작은 아기. 63세 아빠와 갓 태어난 딸. 봄아, 아빠야. 이제야 만나는구나. 이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소연 씨, 고마워요. 나한테 이런 선물을 줘서. 저도 고마워요, 이장님. 저한테 봄을 줘서. 우리는 그렇게 셋이서 안았습니다. 작은 가족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축하해 줬습니다. 이장님, 축하드려요. 아이고, 아기가 얼마나 예쁜지. 복 받으셨어요, 정말. 복순 할머니가 아기를 안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기가 봄이구나. 정말 봄처럼 예쁘네. 마을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겼다는 걸, 세상의 편견과 맞서서 우리만의 행복을 지켜냈다는 걸. 그날 밤 셋이서 방에 누웠습니다.
이장님이 한쪽에, 저는 가운데, 그리고 우리 딸 보미가 저와 이장님 사이에 누워 있었습니다. 소연 씨, 네,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이장님. 나도 정말 행복해요. 이장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보미의 작은 손도 잡았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겨울을 살았어요. 길고 추운 겨울. 근데 소연 씨가 와서 봄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봄이가 왔네요. 우리 딸,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이장님, 이제 겨울은 끝났어요. 우리한테 봄이 왔어요. 응, 우리만의 봄. 그렇게 우리는 잠들었습니다. 63세 아빠와 33세 엄마와 갓 태어난 딸.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보미가 잠에서 깨어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장님이 그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소연 씨, 보미 손 좀 봐요. 얼마나 작고 예쁜지. 이장님 손이 너무 커서 더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예뻐요. 우리 딸.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큰 손과 작은 손. 아빠와 딸.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저. 문득 지난 몇 달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저는 그저 외로운 미망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빈 껍데기 같은 사람. 그런데 이제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연 씨, 뭐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신기해요. 맞아요. 나도 그래요. 이장님이 저를 안았습니다. 그 품이 따뜻했습니다. 소연 씨, 이제 우리 이름으로 살아요. 이름으로요? 응. 조카 며느리도 아니고 큰아버지도 아니고 그냥 태수와 소연 그리고 봄이 우리만의 이름으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장님. 아니, 태수 씨, 소연 씨. 우리는 웃으며 키스했습니다. 봄이가 그 옆에서 방긋 웃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진짜 봄이 왔습니다. 텃밭에 상추가 파릇파릇 돋고 복숭아꽃이 만개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10년 묵은 긴 겨울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황혼열차의 기가 막힌 다음 사연들을 좀 더 빠르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